자, 우리 지난 시간에 1894년부터 1897년까지 했었죠. 자, 1894년, 1895년, 1896년, 1897년입니다. 자, 1894년은 갑오년, 그리고 1895년은 을미년, 1896년은 병신년, 1897년은 정유년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지? 갑, 을, 병, 정 순으로 외운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갑오년에 뭐가 일어났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핵심적으로 배웠던 거 갑오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이었어. 동학농민운동이 먼저 일어난 거야, 얘들아. 동학농민운동 1차 때는 동학농민군들이 승승장구를 거두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전주 화약을 맺었었지. 근데 우리 조선에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었죠. 그쵸?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일본한테도 얘기했겠지. 왜? 걔네들 그때 못 맺었는데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 맺었어. 청나라랑 일본이랑.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일본도 뒤늦게 이제 인천으로 들어왔었어요. 그치? 청나라는 아산만으로 들어왔었고 일본은 어디로 들어왔어? 방금 얘기했어. 인천으로 들어왔었어요. 자, 인천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본이 동학농민군들은 전조화약 맺고 헤어졌단 말이야. 동학농민군들이 전조화약에서 세 가지 요구했었던 게 있었어. 첫 번째 뭐였지? 직방수 설치. 두 번째는 패정개혁안을 계속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치? 패정개혁안, 여의아이야, 패정개혁안. 패정개혁안.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정청을 설치했었죠. 교정청을 설치했는데 교정청은 1차 갑오개혁 때 어떻게 돼? 폐시됐었어. 자, 동학농민군들이 1차에서는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전주화약 맺고 헤어졌지. 그리고 나서 일본이 경복궁을 어떻게 해서 점령했어. 그러면서 너네 나라는 개혁이 좀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1차 김웅집 내각을 수립했습니다. 1차 김웅집 내각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인물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과 김웅집이 같이 1차 김웅집 내각을 맺어가지고 우리 개혁하자 하면서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바꿨었어요. 그 내용들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일본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막 우리 조선 입맛대로 바꾸고 있었는데 일본은 왜 안 말리고 있었어? 청일전쟁 중이었어. 청일전쟁이 발발한 거야. 왜? 우리 조선에서 조선은 청나라랑 옛날부터 4대 관계였던 나라야. 일본아, 너네들은 대체 뭔데? 우리 텐진조약까지 맺었는데 왜 자꾸 경복궁 점령까지 하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싸움이 붙게 됐던 거야. 그러다가 싸움이 있으니까, 지금 전쟁 중이니까 1차 갑오개혁에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였어. 거의 일본이 승기를 잡고 나서 조선을 딱 보니까 1차 갑오개혁 내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너무 입맛대로 바꿔버리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아니야. 대원군, 너 너무 네 맘대로 해. 하면서 대원군은 어떻게 됐어? 실각했죠. 대원군이 실각하고 나서 2차 김웅집 내각을 만듭니다.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이제 피난 갔었던,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잖아. 갑신정변에서 정강 14조 있죠. 14개조 정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반포한 다음에, 이거 잘 되겠는데 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어.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울었다 그랬잖아. 나는 철종의 사위고, 누구야? 박영효야. 그치? 그 박영효가 2차 김웅집 내각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갑신정변 때 다 반포하지 못했었던 정강 14조를 다시금 바꿔가지고 돌아왔어. 그게 뭐였어? 홍범 14조였어. 그치? 홍범 14조가 1895년에 반포가 되면서 청일전쟁도 이제 끝이 나죠? 청일전쟁 끝나고 청나라랑 일본이랑 뭐 맺어? 조약 맺겠지. 그 조약 이름 뭐였어? 이놈의 새끼 조약. 무슨 새끼 조약? 이놈의 새끼. 청나라 요놈의 새끼.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 시모노세키 조약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 야오동반도를 할양한다. 요동반도 얘들아.
요동반도를 일본한테 넘긴다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두둥 등장했었어. 러시아가 야 요동반도는 안 되지. 청나라 뭐 먹고 살라고. 요동반도까지는 안 돼. 너네 일본 안 돼. 다시 돌려줘. 청나라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이 야 뭐야. 너네 뭔데? 너네 뭐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뭐 되지 하면서 두 친구가 등장해요. 걔네들이 독일이랑 프랑스였어. 독일, 프랑스 이거 어떻게 외운다 그러지? 러도프, 그렇지. 러도프 삼국 간섭 이렇게 외운다 그랬어.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삼국 간섭을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조선의 눈이 띠용 하고 떠지게 되는 거야. 왜? 그 어마무시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무섭잖아? 이 일본이 러시아한테는 꼼짝을 못 하는구나. 우리가 누굴 잡아야겠다. 러시아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명성황후가 칠러 내각을 수립을 해요. 이게 3차 내각이었어. 그치? 3차 이제 가부개혁 때 김웅집 내각을 수립을 합니다. 칠러 세력으로.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라오중반도 가져갔다가 뺏긴 것도 기분 나쁜데 조선에서 러시아의 힘이 더 강해지게끔 명성황후가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까 저 여우 같은 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우 죽이기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게 뭐였어? 을미년에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죽었죠. 명성황후를 이제 일본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였습니다. 너무 끔찍했어요. 참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일본들이 그리고 나서 아간파천이요.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고 얘들아. 그리고 나서 뭐 했냐고. 일본이 칠러 내각을 그대로 우리 조선에 뒀겠어? 아니지. 4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바로 을미개혁이야. 왜? 그거는 왜 가부개혁이 아니야? 을미년이기 때문에 가부개혁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3차는 우리가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이 있다면 3차 가부개혁이라고 하지 않는다. 을미개혁이라고 한다. 을미개혁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머리를 갑자기 싹둑 자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신체발부, 수지부모. 우리 부모님이 낳아준 대로 손톱도 발톱도 함부로 자를 수가 없거늘. 근데 그거 머리를 갑자기 남자들의 상투를 싹둑 자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건 말도 되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을미년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두 가지나 있었던 거야. 첫 번째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걸 을미사변이라고 얘기하죠. 을미년에 죽을 죽는 변을 당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을미사변과 그리고 단발령, 을미개혁에서의 단발령. 사람들이 이거에 화가 나가지고 을미을병을 일으켰었다. 을미을병을 일으켰었다. 그리고 을미을병을 일으켰다. 여기에서 끊어집니다. 자, 야, 내 아내가 바로 내 옆방에서 죽었어. 그러면 거기서 살고 싶겠어? 아니지. 그리고 두렵단 말이야. 물론 스트레스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겠지만은 나도 언젠간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병신년에 고종이 러시아로 피난을 간 거죠. 이제 아간파천이었습니다. 아간파천 때 오히려 이제 을미을병들의 활동이 더 이제 국내에서는 한반도 안에서는 커지니까 고종은 오히려 이 을미을병들을 조금 잠잠하게 이제 잠재워줬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야 너네 그러다가 일본 애들한테 다쳐 큰일 나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그러니까 너네들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니 을미사변에다가 단발령에다가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이렇게 을병들이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아우 야 단발령 그래 알겠어. 단발령은 철회하라고 할게 하면서 그리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나도 마음이 아파. 명성황후 죽었으면 내가 제일 마음 아프겠지. 그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을미을병들을 자기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게끔 고종이 회유를 했었다. 이 정도 맥락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홍집 내각, 마지막 4차 김홍집 내각으로 이루어졌었던 3차 가부개혁이었다고 얘기를 했지? 을미개혁이었다고? 근데 이때 고종황제가 저기를 불러 김홍집 얘 감옥에 가져야겠다 하면서 러시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김홍집 아우 고종께서 왜 저러시나 또 해가지고 가요. 어디를 가? 고종이 있는 대로 가겠지. 가는데 그때 이제 성난 이 을미을병군들에 의해 가지고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가 더 진행이 못 됐어? 을미개혁이 더 진행이 못 됐던 거야. 알겠지? 선생님한테 을미개혁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도 더불어서 해주고 자 병신년에는 아간파천 그리고 나서 병신년에 서재필의
독립협회 얘기했었죠. 서재필의 독립협회에서는 어떻게 했어? 아니 고종 오셔야지요. 지금 고종께서 가시고 나서 지금 니시켄스키라는 러시아 사람이 있어요. 니시켄스키라는 사람이 함경북도 경원과 경선에 강상채굴권을 차지했어. 지금 뭐 이후야? 아니 고종께서 가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이권을 다른 열강들이 계속 가져가잖아. 특히 러시아. 고종이 러시아에 있다는 이유로 계속 열강들이 이권을 침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상인 브린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상인 브린너는요, 두만강. 자, 여기가 두만강이지, 여기가 압록강입니다. 자, 두만강과 압록강 그리고 울릉도의 산림을 체벌할 수 있는 산림체불권까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눈 뜨고 코 베었어. 우리 광산체불권도 산림체불권도 다 내어준 거야. 간 쓰게 다 내어줬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러시아가 청나라의 리순 있죠. 다른만에 조차를 냈어. 조차라는 뜻이 뭐냐면 이 땅을 우리가 돈 주고 빌린다는 뜻이야. 근데 말이 돈 주고 빌리는 거지. 경태 경남이 한번 생각을 해봐. 반에 일진 친구들 있지. 반에 일진 친구들이 너네야 혹시? 아니지. 반에 일진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반에 일진 친구들이 야 너 옷 좋아 보인다. 나 이거 뭐야 저지 이거 빌려줘.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 종일 입어. 선생님 중학교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 선생님 중학교 때는 이제 체육복을 입잖아? 초등학교 때는 체육복이 없었는데 갑자기 체육복을 입게 되니까 신날 거 아니야. 여자애들이 항상 체육복을 입고 다녔는데 선생님이 이제 키가 크니까 체육복이 컸어.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유진아 나 체육복 좀 빌려주라. 이따가 줄게. 내가 점심시간에 줄게 하고 못 돌려받은 게 한 3벌 돼. 그런 거야. 이 지금의 조차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서 리순과 다롄만에 조차했던 러시아가요, 이미 이제 청나라의 동쪽에 이제 철도보설권을 활용을 해요. 이미 여기에 조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리폼하고 튜닝하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무기공장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다시 돌려줄 때 그거 다시 철거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서 청나라의 동쪽에 철도 보설권을 활용해가지고요. 하얼빈역에서 리순에 이르는 남만주지선의 부설권까지 차지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 우리 지금 러시아라는 열강한테 우리나라 이권을 계속 침탈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보세요. 니시켄스키랑 그리고 브린너라는 상인이 이 산림체벌권과 강산채굴권을 획득했었을 때 병신년 때 이제 누가 돌아오세요 고종의 환궁을 요구했었어. 서재필의 독립홀패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자 고종은 사실상 조금 겁났다 그랬어. 누가? 서재필이 겁났다 그랬어. 그러면서 난 조금 겁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끌어내릴 수 없는 직위에 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넘사벽 레벨, 어나더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정유년에 고종이 환궁을 해요. 덕수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경운궁으로. 자, 솔직히 그렇잖아. 경복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때 그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사관이 조금 많이 있는 경운궁으로 이사를 간 거야. 거기로 환궁을 해가지고, 자, 이제 선언을 하죠. 무슨 선언해? 우리 환구단, 하늘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었어? 청나라뿐이었어. 황제의 나라에서만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단 말이야. 조선 왕조 중에서 지금까지 하늘에 제사를 지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바로 고종이 최초로 환구단에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올리면서 이제 나도 황제다. 황제가 되었다. 황제를 이야기를 하고 나라를 뭐라고 해요? 제국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된 거야. 독자적인 연호도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 연호가 뭐였어? 광무였어. 그래서 이때 대한제국을 반포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개혁, 뭐라 그럽니까?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연호가 광무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제국을 얘기하면서 제일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군사. 군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뭐야? 광무개혁 때 군사는
나 지금 두 사람의 당황하는 얼굴을 보고 선생님이 살짝 헷갈렸어, 지금. 원수부. 원수부를 설치해가지고 황제를 중심으로 군사를 개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은 다 훑어봤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아간파천 얘기하면서 니시켄스키랑 그리고 브린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서구 열강한테 이권을 침탈당하고 있던 상황이 첫 번째였던 거야. 이게 병신년이었었고요. 왜 웃어? 자, 아간파천, 웃은 게 아니구나. 아간파천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영국이랑 일본이 동맹을 맺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여기가 러시아잖아, 얘들아. 러시아가 청나라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조선의 이권을 조금씩 침탈하면서 조선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이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뭐 했었어? 우리 거문도 기억나요? 점령했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영국이 점령을 했었던 만큼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단 말이야. 일본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동맹을 맺었던 게 1902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안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조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용안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러일 전쟁 발발에 진짜 가장 큰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청나라에서까지 계속 영향력이 확대되고 조선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영향력이 확대되니까 결국엔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용안포 사건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1904년이 되는 것이다. 자, 러일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집중했던 관람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가 아니라 러시아가 일본을 어떻게 이길까였어. 어떻게 이길까? 이게 좀 포인트였던 거지. 근데 생각보다 일본은 잘 싸워요. 엄청 잘 싸워.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러시아랑 일본이랑 전쟁해가지고 어떻게 일본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 뒤에는요, 든든한 영국이라는 뒷배와 미국이라는 뒷배가 받쳐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나만 모르고 있던 3대1 전투를 러시아는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도 합니다. 일본 얘네들 무기 생산 능력이 장난이 아니야. 너네들 솔직히 이기나 지나 너네들이 조금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아. 그럴 바에는 그냥 지금 전쟁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이겨봤자 뭐 얻는 게 없는 승리인데 그럴 바에는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러시아가 그래? 그 정도라고? 그 정도로 생산 능력이 좋아? 얘네 장난 아니야. 공장 엄청 빨리 굴려. 이러니까 그래, 미국이 얘기하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항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막 학교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다 그래. 러일 전쟁 뭐 러시아가 진짜 일본한테 뭐 손도 못 대고 떡 발랐다는데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그런 얘기를?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일본이 승리를 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니까 일본이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러일 전쟁이 왜 일어났던 거야?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일의정서, 우리나라랑 맺어가지고 한일의정서야. 알겠지? 한일의 정서가 아니라 한일의정서를 먼저 맺습니다. 우리나라랑. 그래서 얘네 일본이 우리나라 지역에 군사적으로 필요한 영토가 있으면 언제든지 점거할 수 있는 점거권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거든. 나한테 뭐라 굳이 충고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막 충고를 하면 너무 짜증이 나. 근데 이게 생각해봐, 얘들아.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나한테 옆에 쫓아다니면서 충고한다고 생각해봐. 너무 싫겠지. 일본이 충고를 해주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충고권까지 들어있었던 거야. 너무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지.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아. 그래서 한일의정서, 맘대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고,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충고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정서적으로 되게 어떻게 되겠어? 안 좋겠지. 한일의정서였다. 그러면서 외교권을 제약하게 된다. 이 외교권 제약은요, 마찬가지로 1차 한일 협약에서도 외교권을 제약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예로부터 미국이 조금 많이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도 지금 그렇죠. 중국도 보면은, 얘, 원래 다른 나라 영토인데, 다른 나라인데, 계속 거기다 중국인을 이주시켜버려. 티베트도 마찬가지지. 이주시켜가지고 중국화를 만드는 거야. 미국이 멕시코를, 원래 멕시코랑 미국이랑 영토가 지금이랑 아예 달랐던 거 알죠? 아예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달랐었어요. 근데 그 영토도 계속 멕시코의 미국인들이 계속 이제 이주시키면서 조금씩 영토를 야금야금 먹었었단 말이야. 그런 방법을 여기에서도 쓴 거야. 일본의 농민들을요, 계속 한반도로 이주를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일본군까지 배치를 해요. 이게 1910년도 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무단 통치가 시작됐던 시기로 알고 있지. 이게 바로 무단 통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욕한 거 아니야. 자, 그리고 1차 한일 협약으로 넘어갈게요. 1차 한일 협약은요, 이제부터 고문 통치가 시작돼. 고문이라는 것은 손가락을 뽑고 이런 고문이 아닌 거 알지? 나라에 고문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를 하겠다는 거야. 일본 고문관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의 자주권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의 자주권은 무시받는 거지.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내전 간섭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내정에 계속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1차 한일 협약에서도 외국권 제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1차 한일 협약에서도 고문 통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외교권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외교권 제약. 그러면서 외교 고문으로 보내줬던 게 스티븐스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븐스. 이름 한번 기억해놔. 미국인이었어. 스티븐스였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제 1년 뒤인 을사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에는요, 이거는 이제 대외적인 일이고,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색깔 없는 것들 봐봐, 흰 색깔. 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요. 가스라라는 사람이야. 경남아, 가스라.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 일본인이야. 테프트는? 미국인, 맞아요. 일본인과 미국인이 밀약을 맺은 거야. 몰래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지. 몰래 하는 약속? 무슨 약속을 했길래? 자, 가스라는요, 일본인이잖아.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그리고 테프트는 미국인이잖아. 미국은 필리핀을. 이 식민 지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끼리 알고 넘어가자. 쉬쉬. 약속을 했던 거야. 너무 나쁘다. 이러고 큰일 나면 안 돼, 얘들아. 나쁘다. 개어이없다. 왜 우리나라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요, 여러분들 조미수호 통상조약. 제1항 뭐였어? 거중조정이었지. 한반도의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뭔가 문제나 마찰이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나가지고 도움을 주기로 했었어. 누가 나타나가지고 조정해 주기로 했었어. 미국이었어. 조미수 통상조약이었잖아. 그치? 미국이 그걸 어긴 거야. 그치? 지금 그걸 완전히 어겼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조미수 통상조약의 제1항 거중조정은 여기에서 깨졌다. 두 번째는 2차, 아까 1902년에 맺었었던 영일동맹 이후에도 1905년에 다시 한번 영일동맹을 맺게 돼가지고 2차 영일동맹인데요. 이 영일동맹에서는 영국은 또 비슷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랑 비슷해. 영국은 어디를 300년 동안 지배했죠? 인도, 맞아. 인도를. 일본은 조선을. 또 식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동맹을 또 맺는 거. 이게 뭐야? 그치? 그리고 나서 아까 러일 전쟁 누가 이겼다 그랬어? 일본이 이겼댔잖아?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대한 조약도 맺어야겠지? 그게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다. 정확하게는 포츠머드 조약이라고 합니다. 포츠머드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조선은 누구 거? 우리 거. 왜? 한일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 협약만 봐도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으니까 러시아 이제 너가 들어올 데는 없어. 조선은 우리 거야. 너네 앞으로 손대 건들지 마. 다시는 손대지 마.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포츠먼트 조약. 그러면서 이제 맺게 됐던 게, 자, 1차는 언제였어? 1904년이었어. 2차야. 2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된다. 2차 한일 협약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썼어요. 뭐라 그럽니까? 일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왜 늑약이라 그래? 우리 고종황제의 직접적인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사늑약 이후에 맺어진 모든 조약은 무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우리는 일사조약 이후로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완벽하게 상실합니다. 아시겠죠? 자, 2차 한일협약 통감 정치야. 우리나라에 통감을 보내가지고 얘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처럼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모두 할 수 없어. 조약을 맺는 것도 절대 할 수 없어. 알겠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외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해? 일본의 승인이 필요해. 일본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일사늑약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최익현 선생님 기억나요? 1870년대에 개항 반대 운동 하셨던 분. 외양일체론을 얘기했었잖아. 일본과 서양놈들은 똑같다. 서양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일본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개항 반대 운동 했었다고. 그게 바로 최익현 선생님이었어요. 이항로 선생님의 제자였죠. 자, 최익현 선생님은요, 이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민영화는 관리였는데요. 조선시대 관리였는데, 민씨였잖아? 우리가 명성황후 민씨혈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 사람은, 시를 한 편 남겨요. 절명이라고 하는 시를 남깁니다. 절단할 때 절이야. 끊는다. 잘라낸다. 명은 뭘까? 목숨명. 그래서 이분은 자결을 하십니다. 일사늑약의 이 잘못됨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자결까지 하셨어. 응? 자, 그러면은 왜 일사늑약을 하게 된 거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고종황제가 직접적인 승인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럼 누가 승인을 하게끔 만들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친일파 일진회라고 있었어. 아까도 일진 얘기했지. 웃기지 않아. 진짜 심각한 거야. 얘네들이 일사늑약을 하게끔 계속 뭐 했어? 바람잡이 역할을 했어.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야 이제 일사조약 맺는다. 우리나라도 개화를 하는구나. 축하한다. 빵빠레 막 이러면서 계속 막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게 바로 친일파 일진회였었고 이 일진회가 바람잡이를 했으면 직접적으로 조약을 맺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영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학부 대신이었어요. 그리고 권중영은 이제 농상부 대신이었어. 여기 보면은 박재순이랑 이지용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근택은 군사 대신이었고 박재순은 외부 대신 그리고 이지용은 내부 대신 심지어 이 씨는요 전주 이씨지만 왕실 집안이었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기여를 했었다는 것이죠. 나라를 빛낸 영웅들만 기억할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도 꼭 여기 이 사람들 이름의 뒤에는 놈자를 붙여도 돼. 이완용 놈, 이완용 개새끼 이런 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종을 계속 이제 이완용이 계속 고종을 좀 책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야. 고종황제의 심리를 좀 가지고 놀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계속 막 이빨린 말도 했다가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도 했다가 막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완용이 고종황제 대신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는 고종황제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일사늑약이다. 이게 바로 2차 한일협약이다. 우리는 외교권을 바탈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1910년에 결국에는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경술국치,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됐다. 경술국치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이후부터는 선생님이 여기 지우고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쪽 면만 지워가지고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일사늑약을 통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부당한 거야, 부당하지 않은 거야, 부당한 거야, 억울한 거야, 억울하지 않은 거야,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알리나 하고 있을 때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있죠. 누군지 알아? 금시초문이야, 초면이야? 자, 니콜라이 2세는요 러시아 마지막 황제예요. 러시아 마지막 황제. 러시아도 원래 나라에 왕이 있었어, 얘들아.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에서 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하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잠도 못 자고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자유를 달라. 정말 더 이상 못 쉬겠다. 정말 더 이상 못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해 일요일 사건 들어본 적 있죠? 피해 일요일,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에는 이런 2월 혁명, 3월 혁명이라고도 하는 혁명을 거쳐가지고 러시아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주의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시기였던 거야. 자, 우리 고종황제랑 조금 비슷해요. 고종황제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물론 순종도 있지만 마지막 왕으로 우리는 그래도 알고 있잖아. 고종이 진짜 이거 억울해서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니콜라이 2세가 야, 그러지 말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협정,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 거기 가가지고 얘기해보는 건 좀 어떻겠냐. 나라의 전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 일산의격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 열렸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준 선생님, 이상설 선생님, 이위종 선생님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름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아니구나. 아니구나. 자, 이준 선생님과 이상설,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 이위종 선생님까지 다 같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어요. 그 회의에 갔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는데,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입장 자체가 안 됐었어. 못 들어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준 선생님은 진짜로, 혈압 올라가지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상설이랑 이위종 선생님은 걸석 재판이라 그러죠. 일본이 이때 진짜 많이 화가 났단 말이야. 왜? 우리 1904년에 몸에 졌어서 한일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협약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은 제약받았었고 누구의 권한이 강화됐었어? 고문통치의 권한이 강화됐었잖아. 그치? 그러면서 고문통치 그리고 1905년에는 일사늑약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무슨 정치가 시작돼? 통감 정치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이 아니 조선 얘네들 지금 말 잘 듣는 척 하다가 지금 어디 갔다고? 헤이그? 요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어 라고 해서 이상설 선생님이랑 이희종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 지금 조선에 지금 헤이그에 있잖아. 그 해당하는 사람들 없이 재판을 여는 게 걸석 재판이거든요. 걸석 재판. 이 걸석 재판으로 이분들은 사형이 확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상 선생님, 이휘종 선생님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조선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 돌아가시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만주랑 여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있는 이쪽을 올라가시면서 계속 꾸준히 독립활동을 이어가시게 된다. 그냥 헤이그 특사 파견 정도만 알고 있지 말고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 일본이 진짜 많이 화가 났다는 게 느껴지지. 이상설 선생님, 이위종 선생님 걸석 재판까지 해가지고 사형까지 때릴 정도였으면 얘네들 진짜 많이 화가 났나 보다. 그지? 그래서 이걸로 안 돼. 심지어는요. 이때 내가 진짜 이완용 보고 개새끼라 그랬잖아. 이완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종황제한테 동쪽 하늘을 보면서 대일본 제국의 황제한테 죄송하다고 사죄하라고 얘기했어. 거기에 동쪽 하늘에다가 기도할 거 아니면은 자살하라 그랬어. 이완용이 고종한테. 진짜 심각하지 않아, 얘들아? 그래가지고 고종황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먹어요.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왕이 오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고종 커피 독살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죠? 이때 당시에 고종황제가 한참 전에 고종황제가 커피 있잖아. 커피를 되게 즐겨 마셨는데 이때 당시에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도 같이 그 커피를 마셨는데 고종은 뭔가 냄새가 달랐나? 안 마셨어. 근데 그 커피에 독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순종은 죽다 살아나요, 정말로. 그래서 치아도 있잖아. 독 때문에 치아도 이게 좀 부식도 많이 됐고, 정상인의 몸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표현이 정말 옳지는 않아. 정상인, 비정상인 이런 표현이 옳지는 않지만 몸이 되게 안 좋았어. 허약했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너네들을 독살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까? 그치?
그래서 그런 순종을 왕위에다가 올리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됐죠. 그러면서 한일 새로운 협약, 신협약을 맺는 거야. 자, 1차 한일 협약, 2차 한일 협약, 2차 한일 협약은 뭐였어? 을사늑약이었어. 자, 3차 협약은 없어요.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됐어. 이걸 우리가 정민연에 맺은 7가지 조약이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다? 정미칠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게 정미의병이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고종이 왜 강제로 퇴위가 되냐라고 하면서 고종 강제퇴위에 반대한 정미의병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 정미칠조약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첫 번째는 군대를 해산한다는 거. 군대를 해산. 이제 당시에 박승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방부 장관쯤 되는 분이 계셔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자결을 하셨어.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어졌다니까, 얘들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없어. 군대가 해산됐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권력은 어떻게 해? 우리나라의 힘은 약화시키되 누구의 권한은 더 올려야겠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의 권한은 더 향상시켜야 됐지. 그러면서 통감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인사권이라고 하던지, 인사권도 장악을 하면서, 글씨가 화가 났나봐, 선생님이. 글씨가 왜 이럴까? 화가 많이 났네? 자, 인사권을 장악하고 차관 정치가 시작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해산됐던 군인들이 여기 정미일병에 합쳐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907년이 정민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후에 1909년에는요, 우리나라의 사법권까지 박탈당합니다. 기유각서를 통해서, 기유각서, 우리나라가 뭘 박탈당했다고? 네, 사법권. 잘 듣고 있구만. 사법권 박탈. 자, 그러면 1910년에는요, 우리나라의 경찰권이 박탈돼요. 경찰권, 화가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권 박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이게 1910년 8월 29일이었던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나라가 1910년에 경찰권을 박탈당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까지.